동민님은 지금 파이락시스 회사에서 주로 엑스컴 프로젝트 그 사이파이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사실 한국에서 사이파이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저희도 그쵸. 둘 다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 사이파이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들인데, 이제 어떻게 그쵸. 하다 보니까 둘 다 이제 졸업하고 이제 사이파이 프로젝트에 취업을 네. 해서 이제 사이파이 장인 외길 인생을 애기 인생을 지금 예. 살고 있죠. 저 진짜 너무 딴 거 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7 년째 와. 7 년째 사이파이만 주구장창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매력이 있고, 또 인제 그럼요. 그쵸. 그리고 또 인제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워낙 음음.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필드에 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멋있는 작품들 하시는 분들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뭐 괜히 그냥 그 욕심이 생겨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인제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쪼끔 심리적 장벽이 있었어요. 이게 음. 쪼금 아무래도 뭔가 과학적으로 뭐가 맞아야 될 것 같고, 디자인이.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좀 그런 쪽에 대해서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예. 맞나?' 이런 늘 어떤 의문이 들고, 뭔가 공부를 더 네. 해야 될 것 같고, 막 저도 수학 그렇죠. 수학 문제를 갑자기 풀어야 될 것 같고 하여간 그 좀 낯선 어떤 장르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좀 네. 처음에 인제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동민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서 그 사이파이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SF 장르는 한국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 저도 낯선 분야 맞고요. 진짜 저도 누나랑 똑같이 그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거 치고 너무 학교 다닐 동안에 사이파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진짜 순전히 저의 유학 시절 멘토님이셨던 김지은 선배님의 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감히 어떻게 김지은 선배님께 탓이라고 하겠습니까? 아, 김지우 님은 정말 우리 모두의 멘토세요. 저희 학교 네. 그때 당시에 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지우 님에게 정말 큰 큰 은혜를 받았죠. 그분이 늘 그럼요. 피드백도 해 주시고, 또 가끔씩 인제 그 세미나 같은 것도 여셔 가지고 네. 지혜도 나누어 주시고. 그쵸. 예 우리 모두의 멘토시죠. 음음. 참고로 지은 선배님은 현 마이크로소프트 343 인더스트리에서 미국 사이파이 장르의 대표적인 한 축이죠. 헤일로 시리즈를 개발하고 계신 아티스트입니다. 저는 그분과의 멘토십을 통해서 처음 컨셉 디자인을 배우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다른 아티스트 분들하고 사이파이 프로젝트를 학창 시절에 계속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사이파이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눈 떠보니 내가 사이파이 회사에서 막 근무를 하고 있어. 예. 이건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졸업식기가 돼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데 진짜 제 포트폴리오에 사이파이 장르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진짜 어떡하지?' 하고 막 진짜 정말 난감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런 사이파이 장르를 그리며 먹고 사는 게 맞나. 그러니까 누나도 말씀해 정말 이 분야에 빠진 분들과 비교하면은 저 스스로가 진짜 자격이 있나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게 진짜 그게 진짜 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은 학교 가서 막 무슨 공학 학사 막 학위 같은 거 따로 받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되게 이 분야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과 감히 같은 장르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사실 동민님은 뭐랄까 인제 쪼끔 성품 자체도 되게 온화하시고 늘 약간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또 이제 감수성이 굉장히 또 여리세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가끔 또 그 직업적으로 그리시는 그림 외에 다른 개인 작업하시는 거 보면은 색감도 너무 아름답고 늘 뭔가 뽀샤시하고 동화적이고, 이제 그런 아름다운 감수성을 가지신 분인데, 사실 이렇게 또 정통 되게 무거운 사이파이를 하신다는 게 저도 약간 사실 약간 '아 왜 이러시지?' 그럴 때가 있긴 해요. 예. 좀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유학으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쪽이 아닌 일러스트 학과를 온 것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라이즈된 그림을 그런 것들을 선호했던 게 크거든요. 물론 컨셉 아트가 주된 목적이긴 했었는데
당시엔 컨셉 아티스트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민님 포트폴리오 보면은 되게 여러 인격의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되게 막 화사하고 동화적이고 또 스타일라이즈된 그런 그림인데 또 어떤 그림은 되게 막 리얼리스틱하고 막 되게 좀 사실적으로 렌더링된 그림이고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회사 프로젝트가 SF 장르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리얼리스틱한 또 음. 웨폰 디자인이라든지. 근데 또 뭐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아기자기한 그림들도 회사에서 도맡아서 제가 그리고 있긴 해요. 뭐 아, 그 다양한 포스터 디자인이나 그 예, 사이니지 사이네이지 디자인 같은 거? 작업들이나 뭐 회사 티셔츠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해서 음. 또 다른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또 회사에서 또 주기적으로 선물들을 주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굿즈? 예, 굿즈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근데 혹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확확 오가는 중간에 조금 혼란이 생기지 않나요? 이게 왜냐면은 뭐 주기적으로 뭐 몇 달씩이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낮에는 막 그런 이제 리얼리스틱한 회사 작업하고 뭐 좀 귀여운 것도 가끔 하긴 하지만 메인으로는 좀 그런 칙칙한 거 그쵸. 하시다가 또 밤에는 집에 와가지고 또 외주로 막 되게 예쁜 막 그림 이런 거 그리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게 맞아요. 예. 이게 스위치가 있나요, 머릿속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어려서 약간 만화를 그리는 것으로 그림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만화를 그리면서 다져진 게 뭐 드로잉뿐만 아니라 또 만화를 통해서 뭐 내레이티브 연출법, 레이아웃, 뭐 컴포지션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뭐 리얼리스틱한 스타일이라든지 스타일라이징 된 스타일이라든지 모두 크게 보니까 다 같이 어우러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건 지훈 선배님한테 디자인 이론을 배우고 나서 어떤 장르에도 구애받지 않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님이랑 첫 수업 시작부터 그날 먹고 난 후에 닭뼈 조각에서 스페이스 디자인에 영감을 받게 될 정도로 사고의 틀을 여는 법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그림이라도 무난히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어서인지 아무래도 익숙한 그런 캐주얼한 그림이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뭐 약간 사이파이 장르는 그 장르의 특성상 다양한 툴의 도움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다기보다는 뭐랄까 약간 만들어내는 느낌의 그런 공정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3D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고 예, 그러면서요. 3D는 뭐 거의 뭐 요즘엔 엔진 작업 많이 하니까요. 음. 예, 그에 비해 약간 캐주얼한 그림은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약간 더 제 손맛이 묻어나는 그런 감성적인 면이 더 작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지금은 둘 다 재밌어서 지금 하나는 딱히 선호하는 장르의 구분 그런 것도 없고요. 다 각각의 그때그때 그림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죠. 이렇게 지은 선배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느낀 거지만 이제 네, 뭐 사이파이, 판타지 뭐 이런 장르가 정말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는 게 어쨌거나 그 안에서 뭐 그러니까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는 원리는 다 같잖아요. 뭐 면 그러니까요. 분할이라든가 뭐 대중소 크기를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고 뭐 포컬 네네. 포인트로 이제 아이 디렉션을 이렇게 끌고 가는 컴포지션 만들고 이런 음, 그러니까 유니버셜한 룰은 다 같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인제 우리 멘토님이신 지은 선배님에게 배운 이후로 저도 그래서 인제 네, 요즘도 저도 여러 가지 작업을 섞어서 해요. 뭐 사이파이도 하다가 판타지도 하다가 뭐 캐릭터도 하다가 인바도 하다가 되게 다양하게 하는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 그 핵심적인 어떤 디자인 룰을 알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음음. 그러면은 처음에 딱 진짜 처음 '사이파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아, 공부는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또 어, 다른 이제 사이파이를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그런 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일단 제 유학 시절에 다녔던 AU가 다행히 파운데이션 수업이 되게 훌륭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덕분에 제 부족했던 그림 실력의 바탕을 거기서 가졌고요. 진짜 음, 파운데이션은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그쵸. 요즘은 뭐 아무리 3D로 그 퍼스펙티브를 잡고 뭐 이런 게 다 네, 가능하다고 해도 내가 그거를 손으로 그릴 수 있고 어떤 그럼요. 그 모양을 진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본기가 있어야지 뭐 네네. 디자인이든 뭐든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잘 되어 있는 그런 3D 아티스트랑 아닌 아티스트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그쵸. 예, 뭐랄까, 그 예, 공력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예,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있는 사람들 그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컨셉 디자인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고 따라 그리는 것은 할 수 있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디자인 능력은 진짜 또 다른 영역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좋고 나쁘다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을 키우는 것이 그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온 디자인 레퍼런스를 진짜 정말 많이 찾아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게 왜 좋은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지훈 선배님과의 멘토십을 통해서 키워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더 많이 그려서 제가 가진 디자인 풀을 그렇게 넓혀가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처음에 이제 그 사이파이 레퍼런스를 찾거나 할 때 그거를 뭐 네. 모사하거나 그런 작업도 많이 하셨나요? 네. 왜냐면 그 디자인을, 뭐라고 하지? 디자인 랭귀지를 습득하는데 가장 좋은 게 좀 많이 그려보는 거더라고요. 보고 그 음. 디자인을 익혀야지. 제 손에 익지 않으면은 그거를 알 수 없으니까요. 음. 네,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손으로 그려서 손에 예, 또 인제 스케치를 있게도 진짜 많이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 아트센터에서도 제가 알기로 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약간 전통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그쪽 강세잖아요. 그쵸. 예, 거기서 정말 많은 드로잉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음. 제가 공부한 이런 과정들은 김지훈 선배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디자인 논리로 그림 읽기란 책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논리로 그림 읽기 정말 강추하니까요. 꼭 한번 참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동미님께도 이제 물론 그러셨겠지만 저한테도 그 지우님과의 만남이 제 그림 인생을 정말 180도 바꿨어요. 저도 그전까지는 뭐 컴포지션이 뭔지 뭐 이제 그쵸?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오브젝트 하나하나만 막 후벼 파면서 그리던 진짜 그런 무지랭이 시절이었는데 이제 따단하고 이제 김지우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이제 "임경님 여기 부분에 흐름이 뭐 끊겨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갑자기 하시니까 저는 네. 약간 이게 '오잉?' 하면서 인제 어, 그때부터 인제 새로운 어떤 세계에 눈을 뜨고 새로운 진짜 눈을 약간 장착해 가지고 그림을 볼 맞아요. 수 있게 된 거죠. 예. 네네. 이렇게 인제 동민님과 저의 어떤 그 제3의 눈을 열어 주신 김지우님께서 또 인제 지금 또 풀타임으로 일도 하고 계신데 바쁜 시간을 또 쪼개서 이제 한 3 개월 정도의 주기로 멘토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쵸. 뭔가 '내 그림에 진짜 뭔가가 부족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처럼 그림을 보는 시야를 한 단계 음,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지훈 선배님의 그 멘토링을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 링크를 또 따로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그림을 그릴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든지 스스로 자신만의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 저도 다시 한번 추천드릴게요. 음음. 동민님께서는 이제 학교 다니시는 중간에 이제 그 사이파이 장르에 새롭게 도전하셔서 인제 네. 엑스컨이라는 정통 사이파이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인제 이 북미에서 선호하는 사이파이라는 장르에 도전하신 거 외에 또 다른 어떤 동민님만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으셨나요? 네, 제 포트폴리오 전략의 바탕은 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시 스타워즈 시리즈로 유명한 루카츠 아트에 다니시던 이면우 선배님의 조언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현우 선배님은 샌프란시스코 유학 시절을 알게 된 선배님이신데요. 이미 한국에서 거상 등의 프로젝트를 거치시고 오신 완성된 한국의 영세대 컨셉 아티스트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아무것도 모르던 제 학생 시절에 저에게 실무에서의 컨셉 아티스트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해준 그런 선배셨거든요. 그리고 그 성님의 취업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전반적으로 취업에 무엇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 동민님께서 알게 음, 되신 이제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저한테 가장 부족했던 거는 이게 바로 경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아이러니하지만 어디서든 경력자의 스펙을 갖춘 비경력자를 구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이 아닌 팀 작업을 최대한 많이 해보자는 것이 전략이라면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실무에서 좋아할 것 같은 작업은 네, 뭐 멋진 브러쉬 같은 일러스트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팀에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와 같은 주니어 아티스트가 맡아서 할 일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학생 시절에 뭐 다른 사람보다 모델러들과 더 많이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팀 작업도 여러 개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블리자드 시네마틱 팀에서 일하시는 백종원 선배님과의 콜라보 작업이 저한테 특히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여러 회사 인터뷰에서도 다들 좋게 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 전략이 진짜 되게 잘 먹혔던 게 사실 동민님께서 굉장히 포트폴리오는 정말 거의 뭐 네. 시니어 레벨로 좋으셨지만 인제 실무 경험은 사실 없으셨잖아요. 그쵸. 사실 진짜 잡다하게 많이 있었긴 했는데 제대로 된 IP 경험을 해본 경험은 사실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는 사실 인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그 사람의 그림도 검증을 하지만 이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인제 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지 그 자질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인제 실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동민님처럼 학교에서 뭐 팀 프로젝트나 아니면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많이 해서 내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거나 주면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 레주메에다 쓰시면은 이제 네. 똑같이 그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짜 이런 경험들이 훨씬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인제 파이락시스 처음 들어가실 때 인터뷰 경험은 어떠셨나요? 예,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저에게는 파이러시스 게임즈가 약간 생소한 그런 스튜디오였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포스팅을 읽고 나서 그때서야 뭐 문명 시리즈를 만든 게임 스튜디오가 파이러시스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전화 인터뷰 준비가 잡히고 나서야 엑스커덤 게임을 플레이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역시나 게임 오브 더 이어를 받을 만한 작품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온사이트 인터뷰에서 보여준 엑스컴2 초기 작업도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이런저런 면들을 약간 기여할 수 있는 게 보여서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동민님께서 그 파이락시스 인터뷰하러 가셔 아, 가지고 그쵸.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고 아, 나오셨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예, 아, 정말 점심만 먹는 것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소화가 안 돼요. 아, 그런데 저녁도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근데 사실 거기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아침 9 시부터 인터뷰 봤는데 저녁 네. 6 시까지 거기 있어 가지고 저녁을 먹었던 거예요? 예, 5시에 잠깐 호텔로 보내주고, 어. 호텔에서 조금 쉬다가 6시 반쯤에 다시 픽업해서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뒤풀이. 그쵸, 뒤풀이.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저녁은 컨셉 팀원들끼리만 같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첫날부터 생각보다 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진짜 나이스했고, 뭐 서로 간에 티키타카 하는 그런 코드도 잘 맞아서, 그때 사실 이것 말고도 몇 군데 더 오퍼를 받았는데, 의외로 이 시간이 최종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그 팀원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인제 네, 보냈던 네, 시간이. 네, 서부로 돌아가면서도 약간 좀 뭔가 마음에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죠. 이 팀의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죠. 이게 뭐 네, 회사의 뭐 네임 밸류나 아니면 뭐 여기 프로젝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쵸, 이제 우리가 인제 그냥 한 사람으로서 회사에서 되게 그쵸.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이제 생활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뭐 나를 따뜻하게 잘 대해 주는 인제 그런 회사의 마음이 더 가는 것 음,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동민 님이 생각하시는 컨셉 아티스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분야가 그렇듯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정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그런 분야라는 점 정도가 아닐까요? 잘 음. 아시죠? 그죠. 이게 인제 워낙에 늘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막 네, 하루에도 막 이제 멋진 작품들이 몇백 개씩 아트스테이션에 쏟아지니까 그냥 그쵸. 하루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막 도태되는 느낌이 들죠. 예, 정말 이 정도로 평생 노력하고 공부해야 하는 분야가 있나 싶어요. 그때그때 트렌드와 테크가 정말 빠르게 디벨롭되는 게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잖아요. 뭐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툴을 배워야 하고 또 그 툴에 익숙해질만 하면 또 새로운 툴을 배워야 하는 게 또 단순히 테크닉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디자인과 페인팅에 대해서도 아직도 배울 게 너무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러한 가정이 또 재밌는 부분이라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게임이 맞아요. 마약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저희들에겐 작업물이 어떻게 보면 또 마약이잖아요. 빠져들죠. 예, 그렇게 정말 계속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죠. 만약 저한테 가족이 없었다면 브레이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저도 네, 인제 아무래도 일정 시간을 저희는 인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쵸. 동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뭐 회사 작업이나 아니면 또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작업을 하다가 받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또 거기서 느껴지는 네. 좌절감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이나 가족들과 함께 인제 시간을 보내면서 약간 털어버리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인제 작업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받았던 좀 답답한 느낌을 또 털어버리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어떤 두 가지 생활의 보완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해 주세요. 사실 저는 요즘 같은 시국에 북미 취업이 그렇게 경쟁력 있나 싶기도 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북미 취업을 권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젊은 시절엔 몰라도 나이가 들고 아이가 생기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잃게 되는 부분들이 좀 슬프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처럼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많은 부분을 희생해서라도 새로운 곳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준비하셔야 할 거는 현 트렌드에 맞는 실력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인사이트 그 정도면 저는 솔직히 누구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음. 오늘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특히나 더 동민님께 네, 감사드리는 게 왜냐면은 인제 네. 동민님께서 비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제가 잘 알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났어도 저도 사실 그때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쪼끔 괴로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 예. 누나 주변 친한 분들도 저랑 똑같은 상황 겪은 몇 분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인제 동민님께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시 또 인제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 게 네, 너무 인제 저는 감사하고 또 인제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H1B가 네, 뭐 시스템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거나 확률이 낮은 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인제 H1B에 떨어진 분들이 인제 동민님이나 아니면 이제 똑같이 떨어진 네. 경험이 있으신 미나 님의 어떤 그 인터뷰 영상들을 보면서 음, 이제 방법들도 찾을 수 있지만 인제 두 분이 어떻게 거기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그다음 스텝으로 나가셨는지 이제 저는 그런 게 더 용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되게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신동민님께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